5%로 관련이 되는 이 선거판은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투표장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거 다 해보셨겠지만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우리 찍을 사람인데 아픈 사람, 우리 찍을 사람인데 여행할 사람, 우리 찍을 사람인데 깜빡해서 투표하는 사람이 제일 아깝죠. 민주당은 정말로 한 명 한 명까지 투표 날까지 자기 쪽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5시, 4시 반, 아니 6시 반에도 전화해서 투표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완벽한 모세혈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대별로 발표하는 거 태국에 메시지 하나 내고 한 300명, 400명, 500명 있는 단톡방에 그냥 몇 개, 몇십 개 뿌리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 지역구에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중에 투표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까? 책임 당원 중에 몇 퍼센트 투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투표율. 일반 당원 중에 투표율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알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일반 당원 그리고 책임 당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 중에 몇 퍼센트가 투표를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소위 중도 저쪽 사람 한 명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투표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그런 집요한 기권적인 제 중앙에서 공중전화도 직권적인 메시지를 때려두고 언론, 진보 언론을 비롯해서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하고 그리고 투표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강한 조직력으로 1명, 2명, 10명 정말 모조리 몽땅 다 투표장에서 투표시키게 만드는 팀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보수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인정 최소한 여기 모이신 분들의 지역구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의 운전대는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잡고 보조석에는 진보가 앉아있어서 가끔 우리 보수가 한눈팔거나 나태해지면 진보가 우리를 견제해서 꿀밤한 데 때리고 가끔 정권도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운전대 바뀐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보수가 보조석에서도 쫓겨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이 이렇게 누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승 8패니까 이긴 적도 7번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때 이겼는지 슬라이드 전스를 한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자, 이 4가지 경우는 이 각종 똑같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였습니다. 여러분 천막당사 다 아시죠? 왜 천막당사를 했는지 이현상 후보와 차떼기 해서 엄청난 도덕성의 상실, 아까 얘기한 신뢰 자본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도부가 당사를 팔아서 전액 국고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이 현판을 내리고 지금 그 더현대에 있는 그 땅 거기는 그때 당시에 공터였다고 합니다. 거기로 거의 3년을 잃은 것처럼 입고 와서 거기서 촉각단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거기서 버팁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요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기자들도 다 촉각단사에서 취재를 하는데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 귀때기라는 게 유행했대요. 귀를 대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우리 지방선거 총선에 관한 그 공천 관한 문제는 본청에 들어가서 합시다. 워낙 민감하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기자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맙시다. 라는 게 기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정치를 아닙니까? 그 메시지. 이제부터 기자들이 들어서 안 될 말을 하지 맙시다.
라는 걸 뉴스로 일부러 내신 거죠. 저는 정치인에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에 대한 겸손. 저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평 중에 가장 나쁜 평이 재수없는 분입니다. 재수없는다는 평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겸손 자본을 여러분이 제로에서 획득하셔야 됩니다. 그 겸손이 신뢰로 가고 그 신뢰가 지지로 갑니다. 요 3단계로 저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보든 총선에서 보든 대통령 후보든 저 사람 참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음의 그 핵심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선거에 나왔을 때 찍어줄만하다. 이 겸손, 신뢰, 그리고 지지, 이 겸손 자본을 한나라당의 겸손 자본을 쌓고 결과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거에서 121석을 얻었습니다. 121석. 저희가 108석인 걸 봤을 때 121석을 얻었습니다. 747 공약. 747 이명박 대통령의 저 747 공약 다 웃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 자본과 정확하게 맞닿았습니다. 747, 7이 뭔지 아십니까? 7% 성장, 4는요. 국민소득 4만 불. 7은 세계 실제 경제력. 여기에 아주 중독성 강한 선거송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빡빡빡.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지금 막 그래 보고 있을지 아실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747만 얘기했던 이명박 빡빡 선거송에서 우리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가장 큰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건 좀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슈에 있어서 정말로 집권을 하고 총선에 있어서 경합지역에서 이기려면 당 차원에서 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당대 당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게 맞습니다만 서울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구에서는 잃어버린 10%를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5%를 찾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이게 한글도 아니죠. 솔직히 민주화라는 정치 언어와 경제라는 걸 붙였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저분이 이기려고 작성을 했구나. 잃어버린 5% 반드시 찾아야 되는 10%를 얻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 내는 메시지를 보면 정말 거침없이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분리과세, 거침없이 오른쪽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진보 진영이 우리 보수 진영의 의제들을 갖고 막 자기 나름의 해석하는 그 용기에 우리도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상의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의제들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보수가 얘기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없다고 생각하는 이공삼공 표기제 단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검은 공단이 만드는 롯데화학을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법으로 기후위기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복지도 무조건 돈 내서 퍼주고 일한 사람, 저 사람 다 돈 주는 게 아니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10%는 요즘에 가장 어려운 10%입니다. 왜냐하면 껌껌이 선거마다 판단을 하고 후보별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강한 보수, 강한 외교, 보수적인 대정 건전성만 외쳐서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올까? 저는 진보 의제로 이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맞은
마지막 이 2020년, 22년 윤석열 대통령 선거 시간에 이 공정과 불공정의 프레임워크, 그건 저는 정의론이 아니라 저는 감정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언어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여러분 이성의 언어로 하기보다는 감성의 언어가 더 잘 먹힙니다. 차가운 언어보다는 따뜻한 언어가 잘 먹힙니다. 현수막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수막, 저도 제 현수막이 딱 보면 현수막을 왜 저렇게 걸었지? 꾸겨져 있네.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고백컨대 정치하기 전에는 정치 현수막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현수막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 현수막을 계속 붙이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차가우면, 너무 부정적이면 저는 투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저는 정치 언어 중에 국민들에게 먹히는 거, 제 경험상 제가 걸었을 때 가장 우리 마포구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던 건 추석이었습니다. 2024년 추석 때 연휴에도 쉬지 못하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걸었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주민들도 잘 걸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치의 언어는 그리고 현수막 대중의 언어는 이성보다는 감성,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외치는 공격적 언어보다는 이 힘든 국민의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언어가 더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승리했던 공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실패했던 공식들을 보면 마지막 슬라이드 아까 우리 원장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는데 저도 다음 연사인 나경원 선배님께 정확하게 시간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이 이기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선 백서를 쓰면서도 느꼈던 거고요. 이기는 보수라는 책을 쓰면서도 그리고 전국에서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결론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리 검증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또는 당, 근데 이 검증 시스템의 핵심은 즉시성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저는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 안에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건 전국 이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누가 뭐 성추행을 했다 또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중에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전광석화처럼 그 상처를 도려내버리고 이슈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반드시 들고 나서 자신들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현수막이 전국에 민주당이 붙여버리고 모든 언론사에서 우리 당의 스캔들을 이슈화하고 모든 국민,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아이고 보수가 또 사고 쳤구나. 역시 깨끗하지 못한 보수. 이런 이미지에 계속 재확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시간, 이 골든타임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1차는 3시간이고 2차는 48시간입니다. 이 안에 지도부는 그리고 우리 당은 냉정한 결론을 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방어할 수 없는 이슈다.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이 뭘 잘못했을 때 반성하면요 생각보다 더 그러십니다. 근데 버티잖아요. 더 때리십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뭐 어때 이러잖아요. 그래 너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볼래? 하면서 더 때리십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른 진정성 있는 사과지 버티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억울하실 수도 있고 물론 쟤는 더 나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상 사과가 제일 좋은 약이다. 두 번째는요 7초 메시지 전략입니다. 우리들의 워딩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지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민심을 판단하는 건 이제 끝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실 때 페이스북 보지 마십시오. 그건 여론이 아닙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덕후들의 장소가 됐습니다. 2030 치고 페이스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용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누가 봅니까? 우리 같은 정치인 기사들 아주 소수의 5% 미만의 정치 덕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옮겨가셔야 됩니까? 유튜브로 가셔야 되고요, 인스타 릴스로 가셔야 되고요, 틱톡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릴스도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릴스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좋건 나쁘던 페이스북을 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 수준의 글을 쓰시면 여러분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7초 안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7초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문자로 쓰면 딱 인스타의 총량, 그것도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짧게 치고 나가는 습관들을 하시고, 여기서 좋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가 있으시면 숫자를 쓰시죠. 숫자보다 더 센 주장은 없습니다. 7,400원 먹었대.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또는 저수지에 있는 그 돈 누구 겁니까? 뭐 이 정도. 또 나가야 되지. 대장동 언제부터 일어난 걸 논문 쓸 필요는 없다. 정치인이 한 말 중에 길게 생각하는 거를 읽은 사람은 우리 보좌진밖에 없다. 우리 가족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숫자 그리고 감정이 호소하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우리 당도 여러분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불평 중에 하나가 우리 현수막이 구리다. 민주당에 비해서 현수막이 구리다. 그 구리 본질이 뭐냐면, 저는 디자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크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메시지의 즉각성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애들 보면 워딩이 찰지잖아요. 시에 의해서 기분 나쁠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찰집니다. 근데 우리는 점잖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여러분 0.5초 마케팅입니다. 멈춰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읽고 제일 누구하게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읽고 통하는 게 현수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수막은 두 줄로 쓰시면 안 됩니다. 현수막을 세 줄로 쓰는 건 소수정당입니다. 그 돈 아까워서 있는 대로 다 때려박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지 않으면 현수막은 무조건 한 줄, 크게 한 줄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된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한 줄로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줄로 써야 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특히 지방선거는 이념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여러분들, 저의 지역구는 이 무조건 의뢰를 찍을 40%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은 무조건 의뢰를 찍는 분들이 50, 60, 70일. 따라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면 되는 지역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의뢰를 찍는 사람이 50%가 됐다면 여러분 지금 원내에 계셨겠죠. 따라서 무조건 의뢰를 찍은 사람은 당연히 의뢰를 찍어야 되고, 찍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기적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적 접근을 절대적으로 잘한 쪽이 25만 원 주겠다 했었어요. 저는 걱정됩니다만 인정해야 되는 현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돈 받고 투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거 때 돈 나눠 주는 거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장담컨대 지선 앞두고 돈 풀 겁니다. 여러분 지선 앞두고 돈 푼다, 돈 안 풀 거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다 돈 풀 걸로 기획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우파 포퓰리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 25만 원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파 포퓰리즘 이제는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 되고 지방 권력을 갖고 2030년에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되찾을 때 국민들과 설득해 나가면서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주민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전략이 공약이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청년 디지털 콘텐츠 팀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불이다. 이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춤을 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인 척하면서 젊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걸 젊은이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희 딸은 중학생, 대학생인데요. 아빠가 말 짧게 하는 거, 젊은 사람 인척하는 거 보면 막 토 나온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하면 좋겠냐? 그런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젊은 사람을 통해서 하되 절대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온 순간 끈다.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감각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목표는 잃어버린 5%, 찾아야 되는 10%를 찾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선거하는 마지막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 찍는다 그럽니다. 찍었다고 한다, 사전투표에. 근데 뚜껑 열어보면 40%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다. 왠지 이길 것 같은데 거리 나가보면 40% 나오니까 10명 중에 4명 무서운 비율이거든요. 다 이길 것 같은데 뚜껑 까보면 딱 40%다. 이게 뭔지. 이 잃어버린 10%는 지나가다가 너한테 절대 박수 치지 않는 사람이다. 투표 날까지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그 냉정한 의사결정자들에게 호소하려면 좀 달라야 된다. 라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사무치게 와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마포에서 내일 선거하면 제가 이길까? 마포에서 내일 선거하면 제가 599표 차로 이길까? 아니면 1000표 차로 이길까? 아니면 599표 차를 질까? 저처럼 좀 칼날을, 정말 칼날 위를 걷는 사람의 느낌으로서는 저는 항상 잃어버린 10%, 잃어버린 5%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이기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 더 공력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저도 죽기 살기로 선거를 해보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온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또 마포라는 정말로 40년 만에 이겼던 지역을 이겨보니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저한테는 참 느껴지고 또 우리 당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느껴져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또는 구체적인 넌 좀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은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려갈 테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를 위한 간절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들 공감하시죠? 네. 많이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는 만큼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